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무죄고 그러지 않고 평범한 사람은 유죄구나 라는 게 지금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존중하겠습니까? 국민들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위축되고 포기하고 힘을 잃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힘이 어느 정도 빠져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이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또 정치권에서 어떤 뉴스들이 오가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헌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서 다시 함께 힘을 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대변인 국민의힘의 이준우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대변인님 먼저 어제 많이 놀라셨죠? 예, 어제 저도 다른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그걸 보도를 했어요. 보도하면서 하는데 점점 흘러간 얘기가 속보로 이제 기자들이 정리한 게 올라왔었는데 그걸 보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충격적인 선고 결과가 나와서 전부 다들 좀 굉장히 좀 많이 우울하고 기분 좋지 않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당 대변인들이나 당 지도부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어제 재판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단 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요. 일단은 이제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런 비정상적인 선고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예, 빨리 검찰에 상고를 해서 검찰이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 가서 다시 바로잡기를 바란다는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례적으로 항소심 재판할 때 판결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요약본이 어제 안 나왔었어요. 또 보통 보면 재판이 주목 많이 받고 기자들이 많이 붙는 그런 재판에 대해서는요. 요약본이 나옵니다. 10장 이내의 요약본을 내는 게 상식인데 그 판결문을 내용을 읽은 많은 법조인들과 그리고 정치 여의도에 계신 분들 의견이 뭐냐면 요약본을 안 낸 이유를 알겠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지. 요약을 하게 되면 이게 우왕좌왕하는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요약본을 못 만든 게 아니겠느냐, 안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평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판결의 논리가 굉장히 구멍이 많고 좀 허술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중언부언하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인 이유를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요약을 하는 게 불가능했다. 요약본을 내면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부끄러운 지경이 다 만천하에 공개될 것을 우려해서 이례적으로 1심과 판결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요약본을 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일단 대법원으로 이 재판이 넘어가게 되면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재판은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파기환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차가 파기환송이 되어서 유죄 취지로 이걸 다시 내려보내면 보통 2심을 새로 하게 됩니다. 그 새로 하는 재판은 대법원 판결에 기속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거는 유죄다. 그러니까 다시 판결해라고 하면 그 2심 재판부 성향이 어떻든 대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고요. 상식적으로 이게 이재명 재판이어서가 아니라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법조인들, 저도 로펌에서 일하면서 법조인들과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재판이 딱 2개 있대요. 첫 번째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위증한 사람들은 처벌받고 유죄인데 위증을 시킨 사람은 무죄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직선거법 2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위증교사는 이제 2심 시작되면 유죄로 바로 잡히고 공직선거법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오는데 이제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됐잖아요. 대법원 재판 2심 갔다가 다시 또 대법원 가야 되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2심, 3심 가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아니라서 그 633 원칙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한들 그러면 이제 정말 갈급하게 이재명의 대북 송금이나 대장동이나 이 모든 것들의 유죄가 확정되는 걸 보려면 뭐가 더 절실해졌느냐. 원래도 간절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임기를 지키면서 이 재판이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리고 다음번 헌재 재판관 2명 목 문영배 이미선 끝나면 대통령 임명 목입니다.
그리고 대법관도 뭐 대통령이 임명할 목들이 있겠죠. 이거 행사해서 사법부를 조금이라도 정상화시키는 게 이재명 무죄 판결 이전보다 그 이후에 수백 수천 배 더 중요하고 간절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판의 속도 정상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원래 원칙 6개월 만에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909일 걸렸습니다. 2년 반 오래 정도 걸렸죠.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온갖 이제 재판 지연 전략 다 썼죠. 재판 지연 전략 뭐 64차례에 그게 있었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불출석 27번 있었고요. 송달 회피 26번, 기일 변경 신청 9번, 그 다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번, 그 다음에 법관 기피도 하고 재판부를 또 기피하는 신청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909일이나 재판을 연계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 피의자, 이재명을 보호하는 클럽이냐 이런 조롱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판이 지연된 거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입니다. 이분들이요 법원 행정력을 발동시켜가지고요 행정권을 발동시켜서 재판 속도를 규정에 맞게 정상화시켜라고 하면요 대법원에서 이거를 3개월 이상 끌지 않고 압축해서 2개월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황당하지만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본인이 상고를 하면서 시간을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고 이유서 내는 거, 상고한다고 하는 거에 7일,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를 내는데 20일, 그러니까 총 27일, 약 한 달을 질질 끌다가 그때 대법원에서 넣어가지고 다시 거기서부터 3개월을 시작하니까 총 4개월을 끌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검찰에서 빨리 상고 이유를 내고 또 상고 이유서가 다 완성되지 않았다면 먼저 상고를 신청하고요. 나중에 보충 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그 시간을 압축시켜서 3개월 이내 저는 2달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2달 이내 대법원에서 선고를 내려가지고 빨리 파기환송시켜가지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것. 특히 거짓말이 이렇게 본인이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거짓말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 거짓말에 현혹돼가지고 잘못된 투표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원래 취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허용된다 그러면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선거판은 거짓말 대회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대법원에서 속도를 내서 판단 내려줘가지고 거짓말하는 정치에 대해서는요. 아주 철퇴를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이재명이라는 문제적 인물 개인에게 무죄를 줬다는 게 아니라 위준교사 1심도 그렇고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2심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흔들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서초동 로펌이나 법조계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위준교사 무죄 나온 뒤에 야 이제는 무조건 대형 로펌이 전부 다 증인들한테 이렇게 말해달라 저렇게 말해달라 가이드 써줘도 되는구나. 그렇죠. 원래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택도 없죠. 위험하고 예. 민감한 일이라서. 근데 이 재판이 확정되면 이제는 큰 로펌일수록 다 증인들 사전에 매수하고 써달라고 하는 게 관행이 될 거예요.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지난번 뭐 친형 강제 입원으로 경기도지사 때 3심 가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권순일 때문에. 네. 그때부터 TV 토론에서 거짓말하는 건 용인이 되게 됐어요. 준비를 안 하면. 근데 이제는 대놓고 판넬까지 준비를 했고 사진도 증거가 다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조작이니 뭐니 하고 문제가 안 된다, 처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공직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판넬 준비해서까지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도 이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그때 백현동 사건 얘기하면서 네. 판넬 들고 와가지고 본인이 국토부에 또 어떻게 협박받았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검찰에서 확인해봤더니 국토부에서 협박한 공무원도 없고 그리고 성남시에서 협박을 받은 공무원도 없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했냐 했더니 공문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 공문을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그 공문이 어떤 압박이라든가 권유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성남시에서 이거 종 변경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국토부에서 그건 성남시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변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알아서 하세요. 이걸 가지고 나는 이게 협박이라고 느꼈다라고 한 게 지금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언행에 대해서 이거를 이재명 대표만 용인해주는 이런 이제 선고가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있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무죄고
그러지 않고 평범한 사람은 유죄구나라는 게 지금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존중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저 그런 일 없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거 사법부를 다시 없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모든 전형직 성남시 공무원들이 우리는 협박받은 적 없다, 협박으로 느낀 적 그쵸?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협박이라는 단어를 개인의 어떤 인식이다. 압박을 받았으면 협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판결 때문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이 거의 쓴 판결문이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정말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법 연구에 진짜 심각하구나. 네. 우리가 이제 판사들의 어떤 정치 성향과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되었구나. 참 이게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이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부터 해가지고요 서부지법 그다음 헌재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리고 민주당의 누구죠 법무부 장관 했던 분 법무부 장관 직전 박범계요? 박범계 네. 그러니까 또 우리법 연구의 출신인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공수처장 서부지법 헌재까지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이 쭉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된 과정이 굉장히 속도전으로 압축해서 진행됐다. 수많은 위헌과 위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됐다. 그렇게 지금 해서 우리가 비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야, 이게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 오해하게 생겼어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네. 판사 3명 중에서 2분이 특정 지역입니다. 호남 출신이죠. 호남 출신이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3분 중에 2명이 있어서 혹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오해를 할 정도로 굉장히 국민들이 읽어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문을 쭉 써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과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은 이 오해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게요. 그런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겠느냐. 김민석 최고위원은 얼마 전에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은 노골적으로 보이는 손이 작용했었죠.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요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2018년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12년 4월에 분당고 보건소장한테 시켜가지고 이재명 상시 성남시장이죠. 이재명 시장이 보건소장 구모시를 시켜서 자기 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것. 맞아요. 이거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허위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나중에 입증이 됩니다. 허위 사실이 어떤 거냐. 이 구모 보건소장이 자기는 그 요청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고 거부를 하니까 다시 직접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재명 시장한테 요구받은 사실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허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권순일 전 대법관 주도를 해가지고 이게 무죄로 뒤집어집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됐죠. 네. 그래서 그 권순일 대법관이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결국 뭐가 드러났죠? 50억 클럽이 드러난 거죠. 화천대유 대장동. 그렇죠. 화천대유에서 50억 클럽.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주도를 하고 그 대가로 50억을 받았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과 논리를 판결문 썼는데 혹시나 뭔가 대가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는 국민이 대다수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판결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